안녕하세요. 폴라리스 오피스의 이혜석입니다. 저희가 오늘 궤도님 모시고 CES 한번 같이 둘러봤거든요. 한번 오늘 어땠는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궤도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또 귀한 초대로 이렇게 또 CES를 잘 둘러봤습니다. 제 인생 첫 CES였는데 꽤나 재미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강연 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CES 영상들이 꽤 많습니다. 와, 이거를 내가 한번 직접 가보면 가서 내가 직접 찍은 영상을 강연 자리에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왜 그렇게 이제 CES에서 그런 영상들 소스들을 많이 얻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많이 풀렸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장소로 CES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혁신적인 제품들이나 뭔가 좀 신기한 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독특한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느끼셨던 거나 아니면 좀 관심 갔던 기업 어때요? 있었을까요? 전반적으로 막, 야, 이거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본다, 뭐 이런 기술들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화두고, 이 관 자체도 모빌리티관을 따로 뺄 정도로 굉장히 좀 거대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주제 자체는 사실은 거의 막 10년 전에서도 있었고, 이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키워드긴 합니다. 여전히 AI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은 주제, ESG도 그렇고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히 오래된 주제들이나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또 전시로 보는 거라는 게 사실은 잘 되는 게 안 되는 거가 거기서 느끼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쵸. 왜냐면 또 정말 가장 잘 된 좀 하이라이트 씬만을 가져오시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 후보댐 같이 다녀왔잖아요. 네. 사이버 트럭 타고 맞아요. 후보댐 다녀왔는데, 그거 FSD 했을 때 오히려 진짜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를 오히려 느꼈던 것 그쵸. 같아요. 상용화를 보니까 사실 한 10년 전에 왔었으면은, 예를 들어 컨셉카 같은 거를 보면은 와, 이런 기술이 있구나, 좀 깜짝 놀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와,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지? 정말 이게 실현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2025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상용화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과거의 CES에서처럼 막 와,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너무 좀 과장됐다라고 좀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떤 엄청난 기술이 있구나, 와, 대단하다, 이거보다는 아, 이제는 이 기술이 일상까지 들어왔구나, 이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구나, 그냥 정말 뜬구름 잡듯이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돈을 내면 이걸 이만큼의 비용을 부담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과거의 CES랑 좀 차별화되지 않았나. 저는 아무래도 업이 AI 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형태로 딱 우리가 무슨 어떤 AI를 만들었어 해서 이 AI가 이렇게 똑똑해 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 로보트에서 AI가 적용돼서 조금 더 사람과 잘 인터랙션을 한다던가, 그렇죠. 뭐 대화하는데 딜레이가 거의 없다던가. 스마트홈에 적용돼 가지고 얘들이 연결되면서 사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던가, 물론 무엇보다 문서 작성 도구 폴라리스 오피스에 AI가 들어가면서 문서를 어떻게 혁신한다던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또 오래전부터 나오던 아이디어잖아요. 맞아요. 야, 이거를 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막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존재하던 건데, 이제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돈을 내면 쓸 수 있습니다. 상용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AI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왔다, 이런 것들을 너무 물씬 느꼈던 그런 쇼인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비용이 크지 않잖아요. 그거를 내면 무제한인가요? 14,900원은 저희가 크레딧 제한이 있는 요금제고, 24,900원짜리 요금제에서는 무제한입니다. 무한 생성하고 무한 만들고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그렇죠. 저렴하네요. 네. 사실은 뭐 챗GPT 하나만 해도 환율이 올라서 $20가 지금 3만 원을 넘어서 부담이 좀 됩니다. 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를 했죠. 그렇죠. 야, 근데 그러면 어쨌든 무제한 사용한다라는 거는 되게 좋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아이디어 차원에 있던 게 구현이 된 거니까 재밌죠. 사실 작년이 정말 AI로 인해서 우와 신기하다 내지는 어떤 위협이 올까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해라면, 진짜 올해는 실제로 AI가 사람을 바꿔놓는 그런 해의 시작이 될 것 같다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가 아니라 이런 거 네가 쓸 수 있다.
지금도 이제 그 뭐 작은 대학이나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들도 봐도 이런 걸 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 출시했습니다. 써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이제 지금 쓸 수 있는 서비스들 가져온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상용화된 서비스, AI에 관련된 상용화된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는 그 일상에 쓸 수 있다. 요게 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반대로 아쉬웠던 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은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네. 저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도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건데 약간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우리 이거 한번 해본다.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느낌? 혁신상이나 이런 부분도 진짜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아이디어들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 약간은 진짜 정말 허무맹랑한 아이디어가 좀 더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고민도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요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되게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런 계획들을 투자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경기가 좀 불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아예 고민을 해왔거나 나오니까 그게 사실 영리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그 영리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제 약간 돈키호테 같은 진짜 그냥 창 하나 들고 풍차로 돌진하는 좀 그런 아이디어들도 있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것들이 완전히 좀 빠져버린 느낌? 왜냐면 스타트업이나 뭐 대학이나 좀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훨씬 더 좀 더 돌진할 만 하거든요. 그럴 만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어딘가에 요거를 하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연결될 수 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똑똑한 거긴 해요. 과거의 스타트업들이 취해던 전략과 많이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굳이 아쉬움을 꼽자면 그런 것들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저는 조금 뭐 아쉬웠다고 하는 점 중에 하나는 업무랑은 별로 관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얘기도 많고 사람들의 관심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전시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정말 사사치 뒤졌는데 양자 보안 정도, 양자 암호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CES 2025에서의 새로 만들어진 카테고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팅이거든요. 맞아요. 예, 새로 만든 카테고라이즈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전환. 사실 에너지 전환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카테고라이즈를 안 하더라도 그냥 기술 전반에 퍼져 있긴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사실 에너지 전환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니까. 근데 양자 컴퓨팅은 카테고라이즈가 생겼으나 임팩트 있는 게 없었다. 임팩트를 떠나서 사실은 그걸 전시하는 데 자체를 거의 찾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전시하기 어려워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그 모형 자체를 가져오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사실 뭐 어떤 구현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뭐 보여주는 어떤 뭐 장식 정도의 의미를 넘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미 그래도 좀 양자 컴퓨팅이 이제는 좀 상용화돼서 클라우드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좀 돼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자 컴퓨터가 지금 들어오는 게 연세대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최초예요. 그럼 실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팀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너무 베일에 쌓여 있어서 우리의 기존 고전 컴퓨팅 방식하고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가져와도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네. 아쉬웠다기보다는 살짝 약간 위기감처럼 느꼈던 거는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혁신상도 굉장히 많이 타고 많은 기업들이 전시하고 이랬는데 그거 이상으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보여서 이거 분발해야 되겠다. 어쨌든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단일 제품으로서는 가성비나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국 기업을 따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자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국가의 정책도 그렇고 요거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대비를 한다고 해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사실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단일 제품의 성능을 따라가기 힘들다면은 대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이제 약간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좀 보완하겠다, 좀 장점만 취하겠다, 약간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아마 CT에서도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커뮤니티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끼리의 SNS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기들이 같이 참여해 있는 커뮤니티. IoT 그것들 간의 연결,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사람과 기기와 기기 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게 옛날처럼 그냥 단순한 통신이 아닌 진짜 유기적인 연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아무래도 올해의 트렌드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스마트홈이라든지 각종 가전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거는 그래도 어쨌든 그 중국 기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하드웨어 위주긴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전자상가 느낌이 좀 나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컨텐츠 기업들이 또 많아요. 아무래도 아직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쵸. 이 차이를 아셔야 될 게,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 등장을 하면은 다 교체돼 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성능이 좋고 저렴하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재밌는 게 지적 재산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분쟁들이 있어도 결국 소비자는 내가 쓰기 편한 플랫폼을 씁니다. 이거는 시장을 선점해버리면은 사실상 굉장히 뚫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은 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되고요. 맞아요. 왜냐면 특히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람들이 한 번 쓰기 시작한 소프트웨어를 잘 안 바꾸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바꾸는 유일한 시점이 완전한 기술의 세대 변화일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AI가 어떻게 보면 한 번 세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기술이고, 이 시점에 되게 잘 해야지 대체되지 않는 어떤 패자 있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시점에 그러면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엄청 앞으로의 5년, 10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재밌는 기업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뭐 존디어 같은 기업도 있었고, 맞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분야를 쫙 잡고 어떤 그 맥을 잇고 있던 기업. 하지만 이제 그 기업 자체가 사실 뭐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원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어떤 1차 산업에 어떤 농경지를 재배하고 뭐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최신 기술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 사람이 가기 힘든 곳, 예를 들어서 사실은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가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거의 어떤 딜레이가 없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자율주행이 접목돼서 AI가 직접 학습한 내용대로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인간을 지켜주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굳이 그 조종석에 타서 위험을 안고서 부담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무실에서 조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작업이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농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인간을 위한 기술로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1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 익숙한 어떤 그런 유형의 것들이 최신 기술과 접목이 되면은 굉장히 또 재미있는 변화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로봇하고 AR, VR 안경,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스파셜 컴퓨팅 분야가 또 굉장히 또 발전을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AI는 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뇌에서 어떤 뭐 자료를 만들건 뭐 어떤 뭐를 만들더라도 사람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려면 그게 로봇화가 되거나 아니면 영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많이 보여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AI가 이제는 좀 실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AR 글래스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VR이나 뭐 장비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느낀 게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지금쯤 한번 살만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서 쓸 수 있을까?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플랫폼도 자리를 잡았고, 그렇다고 막 기존에 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쓰듯이 엄청 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번 써볼 만하겠다. 한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 스파셜 컴퓨팅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새로울 것이다.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로봇도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봤던 부스 중에 강아지 형태의 사족보행 로봇인데 가격대가 1,600불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어포더블 이제 살 수 있는 영역으로, 사실 그 예전의 로봇들은 정말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지거나 팔더라도 엄청나게 비쌌을 수밖에 없는, 로봇이라는 게 개인이 구매할 수 없었죠. 1,600불이면 200만 원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만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펫 분야가 생겼는데, 로봇 펫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강아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걔네들도 이제 배터리 2개만 넣으면 또 열심히 짖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이렇게 아직은 이 로봇 펫 시장은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좀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근데 뭐 이번에 펫 분야도 거의 시작 단계라 가지고 아직은 정말 좀 기반에 대한 이야기고, 또 몇 년 지나면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좀 약간 진짜 로봇 펫을 제대로 만들거나 반려동물을 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안 나온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매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믿고요. 재밌는 아이디어였어요. 재밌는 아이디어. 사실은 저는
저는 이번에 두 가지 정도 저걸 봤을 때 저걸 왜 만들었을까 했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네코후인가? 고양이 고양이 후 하는 거. 네, 그래서 차가 뜨거운 거를 바람 불어서 식히는데 그거를 하기가 힘드니까 고양이 모양의 장난감을 만들어서 식히는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그게 25분인가? 난 저걸 왜 살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 주변 반응 보니까 다들 귀엽다고 맞아, 사진 찍고 맞아. 사고. 귀엽다는 것 때문에 삽니다. 왜 귀여움에 살까요? 역시 기술의 발전보다도 귀여움이 강력하다라는 거죠. 사실 똑같은 이유로 로봇인데 기능이 없어요. 인사하면 쳐다보는 기능밖에 없는데 귀엽다고. 역시 귀여운 게 최고다. 귀여우니까요.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죠. 아, 그런 측면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좀 더 귀여워져야 되지 않나. 작업을 하는 과정을 좀 더 귀엽게. 그런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를 만들어서 생성할 때마다 좀 더 귀엽게. 뭔가 좀 잘 못 만들었으면 막 에쿵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머리를 막 찍고 에쿵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할루시네이션 이런 거 있어도 또 약간 용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루시네이션을 좀 더 기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네요. 귀엽다는 것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궤도님은 좀 재밌게 봤거나. 저는 뭐 일단 요즘 시기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배터리 소화기. 예, 저도 이제 굉장히 놀라웠는데 일단은 그 만드신 분이 좀 극단적이셨어요. 야, 뭐 최신 과학 기술 무슨 의미냐? 배터리가 터지면 다 끝이야. 막 이런 분위기로 와, 그래갖고 이제 막 아마도 이제 급속 냉각시키는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배터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화가 안 되잖아요, 배터리가. 근데 워낙에 또 복잡한 기술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 배터리 전용 소화기 같은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다.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기계가 맞아요. 하고 폭발의 위험이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만큼 민감해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 같은 상황이면은 이렇게 폭발하거나 뭐 불이 붙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얇게, 더 가볍게, 더 작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요 안에 기술력 자체가 민감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작은 어떤 오류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라. 근데 그렇다고 이 기술을 포기할 수는 없고 네, 그럼 어쨌든 우리가 더 안전한 기술, 더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도기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충분히 발전하면 폭발하지 않을 겁니다. 배터리가. 지금 내연기관 차량이 폭발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물론 굉장히 위험한 연료를 싣고 다니지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배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과도기에서는 좀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새 AI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그 로봇이나 이번에 홀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 AI를 실체화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AI가 탑재되면 마치 사람이나 아니면 실체화된 어떤 대상으로서 느껴질 수 있다고 되는데 뭐 직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갔을 때 뇌를 어느 정도 스캔해서 로봇에 탑재해서 두면 돌아가신 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맞이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SF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아이디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SF 우리나라 국내 작가분의 작품 중에 관내분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미래 시대에 돌아가신 분의 생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납골당 안에 그분의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납골당에 가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기리면서 오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가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과거 생전에 우리 부모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신 분의 음성으로 이렇게 조언, 지금 상황의 조언도 나누고 부모님이 지금 상황에서 하실 만한 말씀도 나누고 그런 건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이 이제 납골당에 갔는데 어머니 AI가 분실됐다라는 이야기를 받아요.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았던 거죠. 분실된 것도 정보를 늦게 얻을 정도로. 예. 그런 식의 SF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고 우리의 생전 데이터를 통해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누군가를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전 이 얘기 들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야 이놈아 왜 살아있을 때 안 찾아오더니 죽고 나서야 찾아오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근데 또 가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AI라고 해도 실체화가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윤리적인 고민이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온라인상의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를 전박습해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간 궤도 AI를 만들어서
궤도님의 말투, 목소리, 어투로다가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AI를 만들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노를 한 이유가 일단 제가 아닌데 리스크는 제가 짊어집니다. 잘못된 답을 했을 경우에는 궤도가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혹시나 또 이게 유료 서비스가 되게 되면은 더 기대치가 높아질 거고 맞는 방향일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오픈 AI에서 챗GPT 할 때 목소리를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히 모르지 영화 허에서 누가 봐도 그 목소리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목소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엄청 분쟁이 있었다.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고 아마도 실제로 그 오해 소지가 맞았던 게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죠. 문제가 없으면 바꿀 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 보면서 아 진짜 어떻게 보면 게다가 사실은 AI가 아직 할루시네이션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떨까. 근데 어떤 면에서 좋기는 했던 게 저희 이번에 CS 전시하면서 틀어놓은 영상에 PPT를 발표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발표하는 영상을 저희가 저를 AI 아바타로 만들어서 영어로 알아서 발표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제 얼굴 그대로 해서 말도 하고 목소리도 맞춰서 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잘 쓰면 좋은 기술인데 말씀하신 대로 딥페이크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악용의 문제들도 되게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또 이제 점점 그거를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유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인상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포항공대 학생들이 이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인데 커피 머신을 만드는 곳입니다. 공대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저는 이 논리 전개가 너무 좋았어요. 커피 머신, 결국 이게 어떤 메카닉한 결과물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머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ATM도 머신이잖아요. ATM에서 돈을 뽑는데 어떨 때는 5만 원 나오고 어떨 때는 2만 원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뽑아줍니다. 이게 머신이에요. 머신은 누가 사용하든 사용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커피 머신이 과연 그런가? 바리스타의 특성이나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맛이 나요, 커피가. 주변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 마시는 시간도 그렇고 이거를 언제 서빙되느냐도 달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학을 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머신이 맞나? 누구나 균질하게 어떤 카페든 어떤 장소든 일정한 커피 맛을 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로스 로우라는 기업인데 이름도 재밌어요. 영법칙. 사실 모든 법칙, 연력학 같은 경우도 뒤에 발견됐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연력학제 영법칙이 들어갑니다. 모든 어떤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그 커피 머신을 만드셨어요. 뭐 압력, 수분, 온도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다 고정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온도로 인한 산화나 변질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커피를 추출하더라고요. 보통 커피가 추출하면 뜨겁잖아요. 근데 정말 미지근한 완전히 상온에서 나온 커피를 딱 마셨는데 커피 맛을 잘 모르는 제가 마셔도 맛이 굉장히 좋다. 근데 이게 누가 뽑든 이 맛이 난다는 겁니다. 진정한 머신을 만든 거죠. 그거 보고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이거는 뭐 잘 만들면은 예를 들어 뭐 카페 같은 데서는 바리스타의 능력과 무관하게 좋은 맛이 난다는 거니까 상온에서 뽑아도 추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나요?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제 뽑는 장면을 봤는데 뭐 크게 뭐가 문제가 있는 영역이 아예 없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무실에서도 웃긴 게 이게 맛이 달라요. 커피가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 심지어 캡슐 커피도 좀 달라. 그거는 뭐 당연히 똑같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좀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뭐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그것도 좀 이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균일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상에서의 어떤 변화를 주는 기술들이 좀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CS 저도 처음 왔고 또 저희가 또 혁신상을 타다 보니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은 좀 돌아봤고 또 특히 궤도님하고 같이 돌다 보니까 많은 설명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어떤 기업하고 한번 올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또 좋은 분들하고 오니까 분위기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사실 후보 때문에 갔다 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후보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기업과 왔기 때문에 더 재밌게 즐겼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 CES 전반의 어떤 이 무드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오시는 분들의 목적이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거나 내 제품의 어떤 마케팅이거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 중요했던 게 최신 기술이 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이 무드를 한번 즐겨보고 전 세계 기술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에도 굉장히 큰 경험이 되겠다. 저희도 당연히 이제 전시를 하러 왔으니까 1차적으로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거나 마케팅하는 거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CS를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들을 조금 가져간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만 있으면 글로벌 시장이라는 게 뭐 저희 이미 글로벌 유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함에도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을 간다는 게 되게 멀게만 느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되게 막연한 느낌이죠. 막연한 느낌이죠. 근데 정말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실 CS에 오시는 분들은 다 테크에 관심도 많고 이런 것들을 앞서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설명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다른 전시들도 보고 하니까 글로벌 진출이라는 게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 우리가 조금만 한 발 나가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좀 자신감을 얻고 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CES를 처음 와본 입장에서 앞으로도 매년 온다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것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가 일생에 딱 한 번 했다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 수치가 나한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매년 건강검진을 하면은 내 몸의 수치의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움직였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술 검진 측면에서 기업들이 매 CES마다 와서 매년 한 번씩 나의 기술의 수준과 글로벌화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을 검진을 받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이 변화의 폭을 보면은 우리 기업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지금 뭐 위독한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일종의 정기 검진 같은 느낌으로 CS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요걸 마치고 내년 CES를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025년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이번에 받은 검진 결과를 놓고 2026년까지 또 굉장히 또 멋진 활약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궤도님도 여기서 여러 가지 가져가셔서 승승장구하시길. 그럼요. 또 저도 이제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게도 많아졌고, 이걸 통해서 또 훨씬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언젠가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건강하세요.